네, 전문가들과 이번 대선 결과로 나타난 표심 읽어보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그리고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어제 사실 밤을 거의 샜습니다. 0.73%포인트 차,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는데요. 자, 먼저 이번 이 대선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희성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12시 넘어서 역전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 역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과 국민들의 열망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실 컸던 건 사실이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에도 180여 석에 가까운 그런 의석수를 또 부여하면서 뭔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컸는데 예, 예. 그게 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코로나 전국과 이 어려운 민생에서 부동산 부분에서 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민심들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근데 사실 이 양당의 그 득표차가 역대 최저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렇게 그 초박빙일 줄은 이제 저도 예상을 못했죠. 저는 네. 사실 뭐 이기는 쪽에서 그래도 한 5%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그 출구조사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민주당이 진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환호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긴다고 나왔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마음 썼던 것들이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좀 훼손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좀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열망이 표심에 담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세금이니 뭐 부동산 문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열망도 좀 포함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강한 나라 그래서 이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염원이 이번 표심에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체적인 표심을 그렇게 읽어주셨고 예, 예, 이번에 예. 그럼 지역 표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청권에도 지역별로 좀 표심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좀 읽어주신다면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충청권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은 분명히 했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 한 4.2% 정도를 이겼으니까 상당히 큰 차로 이제 이긴 겁니다. 지역별로 봐서는 세종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이제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곳은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열망이 좀 담긴 이제 그런 지역이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회 본원이라든지 청와대 제2집무실 그리고 또 완전한 행정수도의 완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로 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 교수님께서는 그 지역민들이 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더 이제 마음에 뒀는지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충청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북까지 포함해서 한 14만 7천 표 정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26만 표의 전체 표차로 계산을 한다면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이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예. 그럼 왜 충청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쪽에 힘을 실어줬을까? 예.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혁신도시가 좀 무산된 게 또 작용을 했을 것이다. 무산됐다고요. 혁신도시를 이기 혁신도시를 지정. 대전하고 충남까지 지정은 됐는데 예. 결정을 못 낸 거예요. 기업들을요. 예,
이전에 대한 부분들 열망이 컸고 어찌됐든 대전과 충남이 그 혁신도시 2차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정부에서 카드만 만지작거렸지 결단을 못 내려줬고 예.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도 약간 기대와 열망, 충청민의 기대와 열망에 좀 다소 부진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충청 민심을 조금 움직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충청은 예로부터 약간의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한쪽을 이렇게 몰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어떤 충청의 정치 지형상에 또 충청의 독특한 견제 심리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막 이 견제 심리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번에 뭐 정권 교체를 실현하긴 했습니다만 압도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네. 차기 정부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되게 박빙이다 보니까 예. 서로 네거티브 공방이 과격화될 정도로 그래서 서로 좀 생채기가 많이 나 있거든요. 예, 예. 이거 보듬어야 됩니다. 이긴 쪽에서도 보듬고 뭔가 좀 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진 쪽도 너네끼리 잘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정치에 나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합 정부 그리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렇지 않으면 173석의 샘서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회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면 제대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같은 질문 최 교수님께 드려볼게요. 차기 정부는 이제 어떤 과제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남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뭐 첫 번째 저도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172석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을 가진 무소속이 5석 그래서 177석인데요. 예. 이분들은 힘만 합치면 사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당장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이 정당 간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은 아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원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공약에 보면은 이제 왜 50조 재원 만들어 가지고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돕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1순위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10시까지인가요? 11시까지 우리가 이제 영업 제한이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24시간 풀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풀고 해서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문제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그 정권이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실천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상심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대답도 빨리 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방선거까지 이 허니문 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붙어 있으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 지방선거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예. 근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이 17개 시도지사 가운데서 14곳을 싹쓸이를 하고요. 그리고 시군 구청장 선거에서는 226곳 중에서 151곳을 거의 뭐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1년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일 정도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아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공천일 거예요.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표를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할 것인지
거기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지방선거에 지금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최 교수님은 예측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당을 추스리고 수습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지금 인수위 구성이라든가 또 내각 구성, 특히나 이제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이 기간 동안은 한 8대2 정도로 언론이 또 집중적인 포커스를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우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또 역으로 국민의힘이 자만을 하거나 또 공천 과정에서 서로 잡음. 왜냐하면 안철수 지금 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또 합당 이후에 일정 지분을 또 갖고 가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천의 상황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